네, 문학의 요소 5가지 중에서 아까 1교시에서 정서와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교시에서는 문학의 요소 중에서 나머지 3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줄에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한상호 작가의 화해라는 한 줄짜리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잡초고 이것은 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생명의 관점에서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꽃이 되는 것이고, 그냥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귀한 것이다. 이런 한 줄짜리 서로 손잡고 서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이런 것, 화해하는 마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줄짜리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 조금 전 1교시에서 공부한 정서와 상상도 중요하지만 그 둘만 가지고 우리가 문학 작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책의 76쪽에서 79쪽에 실려 있는 사상이라는 것도 정말 사상이 작품의 줄거리고 주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와 상상이 문학의 어떤 창의성, 독창성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속에 사상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문학의 위대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의 위대성만을 앞으로 내세우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속에 느낌도 많이 넣고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의 그런 꿈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 속에 사상성,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작가의 인생관, 또 세계관, 또 작품을 읽고 났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철학,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 이렇게 그냥 사과다, 귤이다 하나 먹었을 때 그 양 전체가 다 우리가 비타민 C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정말 어떤 에센스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영양소가 될 수 있는, 비타민 C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속에 그걸 아주 압축했을 때 영양소 같은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는 그 관념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그런 냄새를 너무 풍기지 않으면서도 그 글을 읽고 나면 어떤 골격 혹은 그 내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영양소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주제의식이다. 그래서 문학은 인생에 대한 탐구로 위대한 작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보편적 진실이 가능한 세계로 형상화시킨다. 이 보편적 진실은요, 우리나라에서만 명작이고 다른 나라에 가면 명작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모두에게 가장 감동할 수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의 위대성 같은 것이 다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만이 보편적 진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정서적인 거, 상상적인 거 외에 이 사상성이 내포되고 포함되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고 보편적 진실이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 작품을 쓸 때 그 속에 하나의 이상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진실을 담은 인간 탐구, 또 인간이 산다는 그의 목적, 이런 전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또 예술, 이런 걸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노력이 그 속에 담겨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의 아주 귀중한 사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그래서 꼭 무슨 철학이다, 관념이다 이렇게 딱
딱딱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정서와 상상력 속에 이 사상이 함께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문학작품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걸 하나, 사상은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그런 교훈적인 기능을 생각하면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구조적인 측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상은 아까 PPT 화면 하나로 교훈적인 기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 네 번째 그 구조와 다섯 번째 문체는 PPT 화면을 조금 2장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네 번째 문학의 중요한 요소는 구조는 이제 형식이죠. 형식. 그래서 교재 80쪽에서 85쪽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작품 쓴 사람이 겪었던 인상 깊었던 혹은 미적인 아름다움, 또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총체적인 대상을 소재로 삼아서 이제 재형성하는 과정이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글 쓰는 사람은 언어의 예술가다, 뭐 화가는 색채의 마술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어를 재료로 해서 언어를 가지고 이리저리 막 섞어서 하나의 작품을 구상해내는데, 이 언어를 함부로 뒤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적인, 앞에서 이 말을 왜 했을까, 뒤에 가서 작품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시니컬하게 씹어뱉듯이 말한 그 문장은 하나의 복선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구나, 끝에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언어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말의 잔치가 돼서는 작품이 되지 않는다.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전체성, 또 방향성, 그러니까 날줄과 시줄이 아름답게 잘 교집합으로 이렇게 잘 짜여지도록 우리가 색깔을 생각해서 이렇게 짜는 것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도 기승전 결론, 또 수미 쌍관법, 처음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했으면 끝에 가서 결론은 무엇으로 이렇게 가게끔,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사건이다, 사연이다,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엉뚱한 것으로 가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또 예술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것도 반전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면서 사건을 긴장시키고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있었던 걸 그대로 적는 거는 우리가 수필수기라고 한다면, 이 상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정서와 상상 속에 사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 가지가 작품으로 승화되려면 이 구조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 결국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통일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필연성이라는 말, 앞에서 이 말을 주인공이 뱉었다고 하면 어떤 필연적으로 무엇을 암시한다, 연결된다, 일관성 있게, 연결성 있게 하나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의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르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꼭 시만 쓰지 않고, 또 소설가가 소설로만 다 쓰지 않고 글감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시도 하룻밤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쓰여지는 시도 있지만, 끝내는 그 속에 정서와 어떤 상상력을 담으면서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상적인 것은 그 읽고 났을 때, 시를 분석했을 때, 그러면서 그것이 주제 사상에 따라서 서사, 서정, 극, 시의 그릇에 놨을 때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 있고, 또 서사적인, 소설적인 형태를 취했을 때 가장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그런 희곡 장르, 극 장르 혹은 시나리오로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작가의 사상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작가의 정서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작가의 상상력을 전달해 줄 수 있다 했을 때 이 구조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최선의 생각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언어를 조직하고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언어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서적인 것, 느낌, 그 다음에 사상, 작품의 주제, 의식, 위대성을 결정해 주죠. 사상. 그 다음에 상상력이 반드시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을 꿈꾸게 하고 또 바람직한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상상력의 산물로 작품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새처럼 날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 정말 비행기가 될 수 있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것은 그런 앞에서 이야기한 정서, 사상, 상상이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만이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되고 조직돼서 훌륭한 작품으로 생산되는가.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꿈꾸고 싶다, 날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사상과 구조를 통해서 오늘날의 비행기라는 형태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진 거. 이렇게 우리의 문학 작품도 이러한 과정 속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구조로, 아주 흥미있는 구조로. 그래서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이 행하는 그 사건의 배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이 문학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필연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장치로, 구조적인 장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는 시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극은 극 장르로서의 어떤 무대라는 것을 반드시 의식하고 작품을 써야 된다든지, 그래서 각 장르마다의 그 구조마다의 그 특성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것도 작품을 쓸 때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다음에 이제 문학의 요소 중에서 문체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책의 85쪽에서 이제 92쪽에 실려 있는데, 문체는 정말 글 쓴 사람의 개성, 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마담 보바리를 쓴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일물일어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생들 방학 때 되면 여행 가시죠. 여행 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 백사장의 모래알을 이렇게 손에다 한 움큼 쥐고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 뭐 해보셔도 관계없죠. 그러면서 손에 한 움큼 놓여있는 모래알을 쥐고 모래알 하나하나에 맞는 명명, 이름표 하나하나에 맞는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네, 이거는 푸르스름하네, 뭐 이것은 세모 모습이네, 이것은 뭐 조그마네, 이거는 좀 크네, 이렇게 우리가 그 손에 쥐어진 모래알을 하나씩 표현해 나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언어 감각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지금 제가 몇 개를 해봤지만 정말 20개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표현력은 가난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풍요롭고 잘하면 할수록 정말 작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문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양에서는 여러 과목을 가르쳤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독서와 토론을 하고 있지만 문예창작과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문학사도 가르치고 수필론을 주로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테마를 주고 학생들에게 수필을 쓰게 하고 레포트를 걷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를 이름을 지우고 이제 제가 복사해서 수필론 듣는 학생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부를 복사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같이 읽고 분석하고 합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학생의 이름을 지웠기 때문에 그 20명의 학생이 이 글이 누구 글이라고 전혀 제시하거나 짐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 서너 문장을 읽어가다 보면 아 이거는 우리 반에 누가 썼을 거다 라고 금세 이름을 지웠는데도 글 쓴 친구를 바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그 사람의 입에서 늘 달고 살았던 어떤 한 단어, 어떤 표현, 개성적인 거, 이것이 문체로서 하나의 그 사람의 스타일로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체는 아주 개성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어투가 자기한테 익숙하고 숙달된 형태로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라는 말은 스타일의 역어, 번역어로서 산문이나 시에 나타나는 개인적 표현의 어투, 개인적 표현의 스타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체론이다, 문체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의 형태나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문장이죠. 밥 먹자 하는 표현 했을 때는 아, 밥 먹자 하니까 이거는 밥 먹자 하는 표준말 쓰는 지방이 아닌가 보다. 내지는 또 아, 무뚝뚝한 분이신가 보다. 이런 문장에서 그 말한 사람을 가장 개성있고 독특하게 그 사람만의 것으로 짐작하게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체다. 그래서 글 쓴 작가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체론이다, 문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체론을 가지고 작품 분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제가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작품 작가 중에서 소설 문장에서 가장 사투리어를 맛깔스럽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잘 구사한 작가로는 김유정, 여러분들 그 봄봄이라는 작품이라든지 그런 그 김유정의 작품에서 사투리어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이렇게 작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에서는 박목월 시인의 이 경상도 지방의 그 정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시 속에 넣었을 때 오히려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 훨씬 작품을 승화시키고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 문체론 사투리어 쪽에 오면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왜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조그마한 부분의 하나로 예를 들면 박목월 시인이 여기 뭐라카노 하는 것이 표준말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표준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투리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작품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이런 것은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 감각이 정말 전 세계인의 가슴에 가 닿는 것이 조금은 거리감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체론적인 측면에서 이 특히 토속적인 언어 그것이 전 세계인의 가슴에 닿게끔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요인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유정 경우도 가차이 와서 보니 이런 거는 가차이라는 가깝게라는 그 강원도 춘천의 그 토속적인 사투리어라든지 그래 이럴 걸 고래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회를 치는 했을 때도 회를 치는 이거는 이제 환장하게 좋아서 반기는 이런 표현을 그 강원도에서 회를 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또 이제 박목월 시어에서는 그
아주 11월 말쯤에 막 바람이 막 불 때 낙엽이 떼구르르 떼구르르 이렇게 시멘트 바닥을 굴러가는데 그냥 바람이 부니까 낙엽은 떨어져서 굴러갈 뿐인데 이 시인의 귀에는 지금 저 낙엽이 굴러가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 같으냐, 뭐 나 가요라든지 뭐 내년 봄에 또 만나요라고 하는지 뭐라카노 뭐라카노라고 하는 저 낙엽의 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훨씬 더 사투리어, 그러니까 그분의 개성적인 문체가 중요하게 작품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체에서 가장 중요한 톤이요, 어조, 그 사람만의 그런 어떤 그 뉘앙스 같은 거. 그래서 문체의 모든 요소들인 리듬이라든지 낱말이라든지 비유 등이 잘 포함되어서 나타나는데 같은 말이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전달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막 나올 때 엄마한테 오늘 뭐 데이트 있으니까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하니까 엄마 말씀이 아이고 이 웬수야. 그랬을 때 이 웬수는 어머니만의 독특한 어투죠. 어조죠. 어머니만의 말씀인데 이때 웬수는 정말 상대방을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랑 덩어리야. 아이고 이 사랑아 하는 사랑의 또 다른 어머니만의 어떤 독특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에서도 보면은 정일근 시인이라는 분이 어머니는 항상 그릇을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못하고 그릇을 그릇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무식하다 안 무식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머니만의 어조, 어머니만의 그 말씀하시는 투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정겹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감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작가의 독특한 문체가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도 잘 버무려내는 것도 작가의 역량이고 그렇게 씀으로 해서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를 훨씬 더 상승시켜주는 좋은 작품으로 승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번 문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차 시에서는 문학의 이론 중에서 꼭 문학의 요소로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서, 두 번째는 상상, 세 번째는 사상, 네 번째는 구조, 5번째는 이제 이 문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일정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문학 작품이 되려면 내 생각에는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2가지를 선택해서 우리 평소 레포트 쓰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일주일을 항상 시간을 드렸죠. 그래서 4월 23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4월 23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중간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4월 23일은 중간시험이라 강의가 없고, 중간시험을 지금 대면으로 시험을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강의 대신 그 레포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우리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는데 기간은 역시 일주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써서 내시는데 레포트는 지금 이제 독서와 토론 시간에 뭐 전 세계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제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한 작품이라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문학 작품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고 어떻고 너희는 이런 작품 없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산문은 이제 소설이나 수필이나 뭐 이제 이런 장르를 말하는데 짧든 길든 관계없이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것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시고, 운문은 시입니다. 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정말 20편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대중
가요 대중 그 음악의 어떤 그것도 시라고 저는 봐요. 가사 이런 것들도 다 대상으로 해서 세 편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작품이 왜 좋은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A4 용지 전부 4편이니까 3장 내외로 해서 평소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시험 대체 레포트로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는 그 다음 주 5월 달에 이제 9차시, 그러니까 지금 중간시험이 8차시고 실제 강의는 9차시로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잘 지금까지도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의 일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건강하시게 귀중하신 옥체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차시에서 만나겠습니다.